그럼 나는 이제 누가 돌봐줘? 30년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병수발에 인생을 바친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말하자 남편이 제게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오랜 간병 끝에 저는 결국 큰 병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수술이라 사정했지만 남편은 제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누가 자기를 돌보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차가웠습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집에 돌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 내가 요양원에라도 가야지. 저를 며느리도 가족도 아닌 짐처럼 취급했죠. 우리도 어려운데 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어떻게 돌봐요? 믿었던 아이들마저 아픈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은 결국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갈 곳 없는 저는 고시원으로 향했고 허리를 부여잡고 악착같이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삶의 끝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은행 직원은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유산이 제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수술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죠. 30년간의 간병,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가족의 끔찍한 배신. 건강을 되찾은 제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결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살 정희민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나요? 처음 결혼해서 거의 20년은 아픈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바쳤어요. 정성을 다해 돌본 탓인지 시어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죠. 이제는 혼자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좋아할 새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갑자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밥도 못 먹고 말도 어눌했죠.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요. 아프면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한 숟가락씩 밥 떠먹이고 몸 씻겨주고 운동시켜주고 밤에도 2시간마다 일어나서 자세를 바꿔줬습니다.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제 인생의 절반을 온전히 시어머니와 남편 간병에 바쳤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취미 생활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남편 돌보는 일이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허리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죠. 남편을 들어 올려 휠체어에 옮기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겨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척추협착증 말기네요.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더 미루면 하반신 마비 올 수 있어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수술이라니. 그럼 그동안 남편은 누가 돌보죠? 걱정이 앞섰어요.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며칠만 병원에 있으면 된다고요. 남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누가 돌봐줘.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건강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만 걱정하더군요. 여보, 나도 아파요. 수술 안 하면 영영 못 걸을 수도 있대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자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고선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말더군요. 30년 동안 밤낮 없이
시무와 남편을 돌본 사람한테 돌아온 건 이것뿐이었어요.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82살의 고령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거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돌볼 순 없지. 요양원 알아봐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란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제가 수술만 받으면 다시 돌볼 수 있어요. 아들은 평생 고생했으니 편하게 해줘야지. 내가 양보해라. 양보라니요. 제가 뭘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일생을 시댁 병간호에 바쳤는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나가란 말인가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통고하듯 말씀하시고는 일어나셨습니다. 아들 잘 부탁한다면서요. 제가 떠나야 할 사람인데 왜 부탁을 하시는지. 그날 저녁 남편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낮에 온 젊은 간병인이 아직 있나 싶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남편이 간병인과 스마트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볼 때는 단 한 번도 웃지 않던 사람이에요. 늘 인상 쓰고 짜증내고 불평만 했던 사람이. 그런데 40대 간병인 앞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다니. 순간 핏대가 서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곧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분위기 망쳤어. 나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그저 무료 간병인이었구나. 아내도 아니고 동반자도 아닌 그저 귀찮은 식모였구나.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바친 시간과 정성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쓰다 버릴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방을 나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년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왔더군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비싼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버지 간병비로 매달 300만 원씩 들어가요. 어머니까지 아프시면 저희 감당 못해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30년을 무급으로 간병한 건 아무도 계산하지 않더군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했는데 말이죠. 큰아들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엔 효자인 척하던 아들이 정작 이런 순간엔 비겁하게 숨더라고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일주일이라니. 30년 넘게 산 집에서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다니요.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둘은 벌써 일어섰어요.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서둘러 나가더군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라도 날 이해해 주겠지. 한 달만이라도 재워주겠지 싶었어요. 딸, 엄마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허리가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고. 아빠도 오빠도 모두 날 버렸다고. 너희 집에서 한 달만 있으면 안 되겠냐고.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우리한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오빠들만 챙기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들은 공부한다고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도 보태주고 손주들 용돈도 챙겼죠. 반면 딸은 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싶었어요. 시집 가면 남이라는 옛날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죠. 엄마도 이제 각자 알아서 사세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차별했던 대가를 이렇게 받는구나. 고작 일주일 안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합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 챙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결혼 앨범이 나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23세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죠. 그때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하고 작은 의류회사에 다니며 꿈을 키웠죠. 언젠가는 제 브랜드를 만들 거라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 온 첫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수발을 해야 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그러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간병인의 삶이 됐습니다. 꿈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잊고 살았어요. 가끔 TV에서 패션쇼를 보면 가슴이 아렸지만 그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죠. 사진 속 23세 저를 보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젊은 날의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꿈을 포기하게 해서, 이렇게 초라한 노후를 보내게 해서. 울다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낡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개.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병수발, 아이들 키우기.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죠. 정작 저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에 든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느라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짐은 계속 쌓여 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갈 테니까요. 비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 앨범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는 정말 추억일 뿐이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방을 구했어요.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간신히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들어가 있었죠. 짐을 풀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가까이 아파트에서 살다 이런 곳을 오다니. 화장실도 공용이라 복도 끝까지 가야 했고 샤워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지옥 같았어요. 얇은 벽 너머로 온갖 소음이 들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젊은 남자가 게임을 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위층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뒤척이는데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했습니다. 병원에서 준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창문도 없는 답답한 방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새벽 3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좁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게 평생을 헌신한 대가인가. 시어머니와 남편 똥오줌 받아가며 간호한 대가가 고시원 신세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을 만큼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에 다 들릴 테니까.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280만 원. 고시원비 내고 당장 먹고 살 돈 빼면 얼마 남지 않았죠.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비를 물어봤더니 1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 혹시나 해서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자녀분들 재산이 있어서 수급자 선정이 안 됩니다. 전 애들이 저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조차 안 된다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더군요. 버젓이 생활 잘하고 있는 자녀분이 있는데 도움 좀 요청해보라고 말했죠. 공무원의 무심한 말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절 버렸는데 법은 여전히 그들을 제 부양 의무자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저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죠. 주민센터를 나와서 무작정 걸었어요. 그럼 일이라도 구해봐야겠다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구하시나요? 젊은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서 영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아직 60살이라고 일할 수 있다면서 자신있게 말했어요. 제 사정을 설명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근데 아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하신다고. 이 일이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일인데 괜찮으시겠냐며 사장은 망설였어요. 사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말했죠. 거절당하는 게 이렇게 비참한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몸도 아프고 일도 할 수 없고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편의점을 나와서 또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셨는데 새벽에 나가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디 가시냐고 묻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소하러 가지. 새벽 3시부터 사무실 청소하면 하루에 3만 원 줘. 충격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새벽에 청소 일을 하시다니. 힘들지 않으시냐는 제 물음에 할머니가 씩씩하게 웃으셨어요. 나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어. 근데 울면 뭐해? 살아야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울면 뭐해요? 살아야죠. 전 아직 60대니까 젊은 사람이라며. 70이 넘어서도 이러고 사는데 뭘 그리 주저앉아 있냐고 위로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한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어요. 공공근로라고 해서 월 30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죠. 그것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면접까지 봐야 했어요. 다행히 합격했지만 일은 힘들었습니다. 공원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일이었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폐지도 주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동네를 돌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구부리기도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오후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하루 3만 원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고시원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옥이었습니다. 날 버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도 혼자 살 수 있다고. 당신들 없어도 잘 산다고.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번 돈, 쓴 돈, 남은 돈. 그리고 내일 할 일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며 살았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명절이 와도 생일이 와도 연락 한 통 없었죠. 하지만 복도에서 만난 그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70 넘어서도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해내고 말 거야. 석 달이 지났을 때 통장에 150만 원이 모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 천장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게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60년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째 고시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민 고객님이신가요? 본인 확인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금 관련해서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제 통장엔 겨우 150만 원뿐인데 무슨 예금 확인을 한다는 건지. 혹시 압류라도 들어온 건 아닌가 불안했죠.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버스 타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창구에 앉아서 신분증을 내밀었더니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통장에 30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으시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0억? 제가 잘못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뭐라고요? 30억이요?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는데 정말로 엄청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30억 5천만 원. 0이 몇 개인지 세어봐야 할 정도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 착오일 거예요. 저한테 30억이 있을 리가 없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보낸 공탁금이라고, 토지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땅이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자세한 건 법원에 문의하라며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은행을 나왔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친정아버지가 3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제 명의로 증여한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 땅은 30년 전에 부친께서 따님 명의로 증여하신 겁니다. 당시엔 가치가 없는 임야였는데 이번에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30년 전이라 그때 저는 갓 결혼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뭔가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땅이라며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 땅 괜히 받으면 골치 아플 거라면서요. 남편도 관심 없어 했고요.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던 거죠. 변호사가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혼인 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배우자나 자식들과는 무관한 온전히 따님만의 재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30년이 지나서 저를 구해주신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다며 미안해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큰 선물을 숨겨 놓으셨다니.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평생 100만 원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제가 30억의 주인이 되다니.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멍하니 걸었어요. 발걸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군요. 현실이 맞았어요. 걷다가 감자탕집 앞을 지나는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대로 된 외식을 한 지 몇 년이 됐을까요? 망설이다가 들어갔어요. 따뜻한 실내와 정겨운 분위기가 반겨줬습니다. 사장님, 감자탕 곱빼기 주세요. 소주도 한 병이요. 오랜만에 시킨 푸짐한 음식이었어요. 고시원에서는 늘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웠거든요. 뜨끈한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제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방도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끝까지 절 생각해 주신 아버지와 나누는 건배였습니다. 따뜻한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데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겼구나. 감자탕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배가 든든했어요. 마음도 든든했고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이지만 이제 곧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만 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다음 날 아침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더러 요즘 어디에 계시냐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엄마 보고 싶다는데 하는 말에는 저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 터졌죠. 3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찾는다고요? 결국은 간병인 비가 아까워서 나보고 다시 오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엄마가 원래 하시던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야박하게 나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무료 간병인은 이제 없다고 속으로 되뇌었죠. 원래 하던 일이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구나.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해야 하는 의무였을 뿐이구나. 이제 30억이 생겼지만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고시원에서 폐지 줍고 설거지하며 살 때는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니까요. 대신 다른 일을 하기로 했어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무급 간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사노동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죠. 희망이 생겼어요. 그동안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법적으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썼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매일 시모와 남편 상태를 기록했던 노트였죠. 워낙 오래된 일이라 구할 수 없는 것도 많았지만 최근의 병원 기록, 약 영수증, 기저귀 구매 내역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30년 간병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수억 원이 나온다고,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공짜로 일한 게 억울했는데 이제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82살의 시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아가, 아들이 나더러 요양원 가랜다. 세상에, 내가 가서 좀 말려봐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고는 요양원 가라고 해놓고선 이제 당신은 싫으시다는 건가요? 어머니, 전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이혼 준비 중이에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맞섰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온순한 며느리가 되어 눌려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가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냥 정의민으로 살 수 있게 됐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었어요. 제게는 이미 30억이 있으니까요. 위자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30년 간병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받기로 했죠. 고시원 좁은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남편은 간병인 비용이 아까워서 저를 찾고 있겠죠. 자식들도 조만간 제가 돈이 생긴 걸 알면 달려들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간병 때문에 절 다시 들들 볶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전 준비가 됐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30년 동안 제가 써온 간병 일기를 펼쳐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제 희생의 증거였죠. 오늘도 새벽 3시에 기저귀 갈았음. 욕창 방지 연고 발랐음. 아침 죽 먹이는데 40분 걸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제 무기가 될 거예요. 돈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송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곧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자유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다. 아버지가 남겨준 선물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고시원 창문은 작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넓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새 집도 알아볼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며칠 후 저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척추 수술이었어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예약했죠.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호강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허리가 정말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보호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혼자라고 대답했어요.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더군요. 하지만 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특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넓은 세상에서 이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빨라서 놀랐다고 했죠. 아마 마음이 편해서였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니 몸도 빨리 나았나 봅니다. 퇴원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집 구하기였어요. 고시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죠.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향집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가구를 골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취향대로 고르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보며 살았던 지난날과는 완전히 달랐죠. 베이지색 소파를 골랐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된 편안한 소파였죠. 연보라색 커튼도 달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어요. 작은 화분들도 샀습니다. 다육식물이랑 작은 꽃나무들. 창가에 놓으니 집이 환해졌어요. 이사한 첫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직접 내린 커피였어요. 향긋한 커피 향이 집 안 가득 퍼졌죠.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내 집, 내 가구, 내 시간.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이게 내 집이야.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제 집이. 시어머니가 고른 가구, 남편이 정한 배치.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죠. 이제는 달랐어요. 컵 하나, 수저 하나도 제가 고른 거였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여유를 즐겼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딸이 서 있더군요. 명품백을 들고 화장을 잔뜩 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뭔가 짐작이 갔죠. 거실로 들어온 딸이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내더군요. 엄마, 그게 돈 좀 있으시다면서요? 우리 애들 학원비가. 딸은 말끝을 흐렸어요. 역시나 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제가 큰 돈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공기업을 다니는 사위도 있고 막내딸은 어려운 살림은 아니었어요. 다만 욕심이 많아 언제나 누리고 싶은 게 많을 뿐. 저는 외손주들의 학원비를 대신 내달라는 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넌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넌 더 욕심내지 말고 지금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봅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하지만 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고시원에서 죽을 고생할 때는 모른 척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딸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독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더니 돌아온 게 뭐였나요?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뿐이었죠. 이제는 철저히 저만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딸이 간 후 큰아들도 찾아왔습니다. 둘째도 왔고요. 다들 비슷한 이유였죠. 돈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가족 아니냐. 하지만 전 모두 돌려보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줄 돈은 없다고. 이건 오롯이 제 돈이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해 쓸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처음엔 화를 내고 원망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 꿈쩍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놨죠.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매일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림 그리기, 요가, 컴퓨터.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가 재미있었어요. 어릴 때 디자이너를 꿈꿨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녁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었죠. TV를 보다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매일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 소중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저 평화로운 일상.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항상 시댁과 집에만 갇혀 살았으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이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린 금세 친해졌어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 수다를 떨고 함께 점심을 먹었죠. 주말엔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카페도 갔습니다. 칠순이 넘은 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뭐. 맞는 말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이 할머니들이 더 가족 같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노인대학에 패션 디자인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젊었을 때 못 이룬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첫 수업 날 40년 만에 다시 잡은 연필이 떨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 스케치를 보시고는 놀라셨죠. 감각이 있으세요? 기초가 탄탄하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60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매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편한 옷 디자인에 집중했죠. 1년 후엔 저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혜민의 옷장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개업식 날 경로당 할머니들이 다 오셨어요. 축하 화환을 보내주시고 떡도 돌려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 줬으니까요. 가게는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편하고 예쁜 옷을 찾는 시니어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 간병인과 함께 들어왔죠.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희민이 이런 걸 해냈구나. 정말 대단하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다고. 3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아플 때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고. 이제야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남편은 무언가 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후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을 수 있다면서
제가 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간병비를 받아가고 나니 후련하냐고 물으셨어요. 놀라는 제게 그동안 며느리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게 잘못이었다고, 제가 없으니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 간다고, 마음 같아서는 다시 들어와 살라고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전 저도 모르게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다시 그런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30년간 간병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옷을 만들었죠. 어느 날은 경로당 할머니들과 작은 패션쇼를 열었어요.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이 모델이 되어 무대에 섰죠. 주름진 얼굴에도 자신감이 넘쳤고 굽은 허리도 당당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꿈꾸고 도전하는 한 우린 언제나 청춘이라는 걸.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가게로 출근합니다. 제 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할머니들과 수다 떱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30년간 고생하며 간병하던 시절, 고시원에서 울던 날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